자, 일단 키워드에는요, 네이버의 키워드에 홍보성 키워드와 그리고 정보성 키워드라는 것이 있어요. 여기서 홍보성 키워드는 네이버의 밥벌이 수단이 되는 키워드를 홍보성 키워드라고 하는데요. 네이버의 광고 수익을 가져다 주는 키워드로 검색 시 파워링크가 먼저 노출이 되는 키워드는 홍보성 키워드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검색을 하면 먼저 파워링크가 노출되고 그 다음에 뭐 비즈 사이트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뷰라든지 이렇게 노출되는 키워드가 홍보성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홍보성 키워드는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기도 하고 따라서 우리가 최적화 블로그에서 노출이 좀 쉬운 블로그 그런 키워드라고 보면 되겠고요. 현재 최적화가 되어 있지 않은 블로그들의 경우는 노출조차 좀 힘든 그런 키워드가 홍보성 키워드예요. 그리고 홍보성 키워드에는 위험군 키워드와 고단가 키워드가 있는데요. 위험군 키워드는 병원 관련 키워드는 위험군 키워드에 속합니다. 그래서 위험군 키워드라면 라이센스가 없는 사람이 해당 내용을 작성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리 목적의 환자 소개라든지 알선, 유인, 그리고 의료기관이 아닌데 의료 홍보를 하는 경우 있죠. 내가 예를 들어 이런 시술을 받아보니 좋더라. 이런 홍보 자체는 법적으로도 좀 위험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가급적 좀 피하셨으면 해요. 요건 이제 네이버에서 정의하고 있는 홍보성 키워드에 대한 게시물인데요. 한번 살펴볼게요.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는 홍보 게시글에 대한 안내 조치를 말씀드립니다 하면서 이렇게 관련 기관의 조치 요청에 대해서 처리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영리 목적의 환자 소개 알선 유인의 경우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의료기관이 아닌데 의료를 홍보하는 경우, 치료 전후 사진을 이용한 의료 홍보의 경우, 이런 경우들은 아예 삭제 또는 수정을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주의하셔야 되는 그런 사항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엔 고단가 키워드에 대한 내용인데요. 맛집이라든지 다이어트와 같은 홍보성 키워드는 라이센스랑은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써도 되기는 하지만 네이버에서 고단가 키워드로 분류한 키워드들이라서 실제로 내 블로그의 지수가 어느 정도 높지 않으면 뜨지를 않을 겁니다. 아마 좀 내가 만약 그 포스팅으로 앞에 뜨기 위해서는 내 블로그 지수부터 좀 많이 높여야 될 거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럼에도 내가 꼭 작성해야 되는 경우라면 가급적 개인의 경험을 담아서 작성을 해주신다면 어뷰징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상위 노출에 조금 더 다가갈 수가 있겠다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정보성 키워드는 네이버가 오히려 반기는 키워드예요.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키워드가 아니라 말 그대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키워드잖아요. 원래 네이버 같은 경우는 정보 검색 엔진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검색 사이트에서 검색을 해서 좋은 정보를 얻게 된다면 다음에 검색을 할 때도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다 보니 아무래도 검색의 유입에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지수를 더 높이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홍보를 한다라고 할 때 처음부터 당연히 업체에 대한 홍보를 하고 싶기야 하겠지만은 가급적이면 정보성 키워드를 좀 많이 담아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정보성 키워드로 포스팅을 많이 하면 블로그의 지수가 상승하게 되고요. 파워링크 없이 뷰탭부터 바로 보이는 키워드들이 정보성 키워드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이번에는 네이버 알고리즘 로직의 변천사를 가볍게 설명을 드려볼 건데요. 제일 첫 번째 로직은 리브라 엔진이 있었어요. 이때는 블로그가 그냥 작성만 해도 앞에 뜨던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꾸준하게 글을 올리면 최적화 블로그로 인식이 됐었고 무작위로 꾸준하게 글을 쓰기만 하면 됐기 때문에 이 무렵쯤에는 블로그 글들이 좀 엉터리 글들이 많았었을 겁니다. 실제 업체들에서는 매크로를 돌려서 자동으로 아무 글이나 쓰게끔 한 후에 계속해서 올리게끔 했고 최적화가 되면 판매를 하는 형식으로 돈을 벌었었거든요. 그래서 블로그의 공장이 판쳤던 시기가 리브라 엔진 시대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때 만들어졌던 최저가 블로그라고 한다면 아직까지도 굉장히 비싼 돈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면 엔진 자체가 리브라 로직으로 돌아갔던 시대잖아요. 자, 이번엔 C랭크 알고리즘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건데, C랭크 알고리즘은 현재까지 현존하는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C랭크의 핵심은 신뢰도를 따지게 되고요. 문서 자체보다는 해당 문서의 출처인 블로그의 신뢰도를 평가하는 알고리즘입니다. 신뢰도라고 한다면 전문성과도 연결을 지을 수가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의 블로그가 여러 가지 예를 들어 리뷰들을 담고 있는 블로그라면 리뷰에 관련된 부분에서 더 잘 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하고 있는 업종이 자동차 관련된 업종이라면 자동차에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넣어야 자동차에 관련된 내용을 검색한 사람한테 더욱더 정확한 정보인 내 블로그 내용들이 뜨게 되겠죠. 그래서 블로그의 신뢰도를 평가한다라는 거는 블로그에서 얼마나 그 주제와 관련된 내용들을 적었느냐, 이런 걸 평가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나 모든 광고가 소위 파워블로그들한테 몰리게 되면서 이 무렵 때는 파워블로거의 전성시대가 열립니다. 아마 이 무렵 때 뉴스에서는 파워블로그 갑질 사태에 대한 걸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막 파워블로그 와가지고 우리는 파워블로그인데 뭐 서비스를 이딴 식으로 해줬냐 이러면서 막 뭐 항의를 했다든지 이런 내용들 아마 그 당시 뉴스에서는 좀 많이 들어보셨을 내용들이죠. 그래서 좋은 퀄리티의 글을 쓰더라도 오랜 기간 글을 써온 블로그의 글을 우선 노출했던 그런 시스템이었고요. 그러다 보니 블로그를 처음 시작한 사람들이 이때는 좀 많이 불리했던 그런 알고리즘 세대예요. 그러면 네이버에서는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로직을 추가로 덧붙입니다. 바로 3세대 로직인 다이아 로직이 되겠는데요. 출처의 신뢰도와 검색 결과 랭킹에 반영하는 C랭크를 보완하는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문서 자체의 경험과 정보성을 분석해서 랭킹에 반영하는 다이아로직이라는 게 적용이 되었는데, 다이아로직의 핵심은 선호도를 따집니다. 그래서 사용자들이 선호하는, 좋아하는 문서에 대한 점수를 랭킹에 반영을 해서 띄우게 되죠. 따라서 그냥 오래된 글 이런 것이 아니라 네이버 검색을 했던 사람들이 좋아하고 오래 읽을 수 있는 퀄리티가 높은 글을 상위 노출해주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C랭크 자체는 리브라를 대체를 했던 아예 그런 로직이라면 다이아 로직 같은 경우는 C랭크를 보완하는 로직이라 보시면 되고요. 구체적으로는 문서 주제의 적합도와 경험 정도, 정보의 충실성, 문서의 의도, 독창성, 적시성 등의 요인들을 복합적으로 반영하고 있다고 네이버에선 얘기하고 있습니다. 4세대 검색 엔진으론 바트로직이라는 게 들어왔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C랭크 알고리즘을 보완하는 로직 중에 하나인데요. 사용자의 의도까지 체크를 해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만이 아니라 어떤 시점에 사용자가 그 정보를 보았는지까지 분석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용자가 검색어를 입력했을 때 어떤 상황과 맥락에서 정보를 찾는지, 웹문서, 이미지, 동영상 중에 어떠한 것을 선호했는지를 종합해서 검색 결과를 구성을 해주고 있는 로직이 바트 로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도 사실은 로직의 변동이 좀 더 있었어요. 어찌됐건 그 로직을 일일이 맞춰 나가려면은 계속해서 내가 노력을 해야만 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할 거고, 또 그 로직에 일일이 다 대응하시기가 쉽지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맞춰야 되는 건 네이버가 왜 이렇게 로직을 자주 바꾸게 되느냐인데요. 사람들은 마케팅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상위 노출을 원해요. 그러다 보니까 네이버 로직에만 맞게끔 적으려고만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 네이버가 띄우고 싶은 건 마케팅하는 글들보다는 사용자가 직접 겪은 후기라든지 아니면은 일단 고객들이 원하는 글들을 띄우고 싶어 하거든요. 즉 네이버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좋은 글이면서 동시에 같은 주제로 전문적인 글을 써온 블로그라고 한다면 그것을 좀 더 좋은 점수를 줘서 상위 노출을 시켜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로직만 따라가기보다는 일단은 고객이 읽을 때 더 좋은 글을 쓰시도록 하시는 게 우리가 대체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C랭크 로직에 따라서 블로그의 신뢰도가 중요해요. 일단 이건 기본이죠.
그러기 때문에 내가 블로그를 만약 어떤 마케팅 분야로 예를 들어 뭐 뷰티라고 할게요. 내가 예를 들어서 뷰티샵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안에는 그 고객들이 좋아할 만한 내용들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막 부동산 블로그라고 하든지 어떤 사람의 블로그에 막 맛집에 대한 정보들, 예를 들어 내가 차를 만약에 관심을 가져서 차에 대한 블로그를 찾아 들어왔는데 그 안에 맛집도 있고 뭐 리뷰도 있고 이런 내용들만 잔뜩 있다라고 한다면 고객이 느끼기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느끼기에 그 블로그는 전문적이라고 느껴질까요? 그렇지 않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헬스를 하기 위해 헬스 트레이너의 블로그를 들어왔는데 거기 이제 영양 정보라든지 운동에 대한 내용 또는 근육에 대한 내용들, 그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다면 당연히 두 가지를 놓고 비교했을 때 관련된 내용들이 많은, 즉 더 정확하게 보여지는, 신뢰도가 더 느껴지는 그런 블로그를 선호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블로그의 신뢰도라는 거는 카테고리를 좀 단순화시키는 것도 여기에 해당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블로그에다가 일상도 담고 싶고 맛집도 담고 싶고 여러 가지를 담고 싶더라도 그렇게 담게 되면은 내 블로그의 로직 자체가 일단은 C랭크 알고리즘이 원하는 형태가 아니다 보니까 노출이 쉽게 되지가 않을 거고, 노출이 됐다 하더라도 오래 머물러 있지 않고 금방 내려가 버릴 겁니다. 그런 블로그를 잡블로그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신뢰도 부분을 쌓기 위해서라면 개인이 블로그를 네이버 아이디를 총 3개까지 만들 수 있고 그 아이디마다 하나씩 만들 수 있으니까 따로 운영을 하시라는 거죠. 해서 내 마케팅에 관련된, 예를 들어 내 업체 블로그, 공식 블로그를 하나 만드시고 2개의 블로그는 뭐 잡블로그로 운영하시면서 후기 남기시면서 가끔 여기에 대한 업체 후기를 적는 형식으로도 쓰셔도 돼요. 어쨌든 그런 형식으로 쓰시는 블로그는 잡블로그라고 하고, 예를 들어 검색에서 노출이 잘 되면서 오래 유지가 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라면 신뢰도를 잘 따지는 C랭크 알고리즘에 맞는 그런 전문 블로그를 만들어 주셔야 할 겁니다. 그리고 다이아로직에 따라서 검색자들의 선호도를 따지게 돼요. 그 글이 경험이나 정보, 의견을 잘 담고 있는지를 판단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블로그 지수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처음 신생으로 바로 썼다고 해서 그게 노출이 잘 된다라고는 할 수가 없어요. 일반적으로 블로그 지수는 블로그를 꾸준히 작성을 하고 아까 C랭크 로직에 따른 부분을 잘 맞춰주셨을 때 지수가 점점 올라갈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상위 노출할 글을 결정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C랭크 알고리즘을 나타내는 로직 그림이 보통 이렇게 돼요. 맥락과 내용, 연결된 소비 생산으로 인해서 출처의 신뢰도와 인기도를 얻는다라고 하고 있고요. 다이아 로직에 따른 그런 선호도는 C랭크가 높으면서 좋은 문서라면은 계속해서 상위 노출이 되게 하고 있고요. C랭크가 높지 않은 출처인데도 다이아 로직에 의해서 선호도가 많이 찾아진다면 상위 노출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뢰도라는 부분은 해당 관련된 글이 많이 쌓여야 신뢰도가 쌓인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지만 신뢰도 부분인 C랭크가 낮더라도 만약에 사람들이 선호하는 내용들이 많다면 상위 노출이 되는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새로 생기는 생생 그런 블로그들한테도 많은 도움이 되는 게 다이아로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보성 키워드와 세부 키워드는 가급적 적절하게 조합을 좀 해주세요. 그래서 검색자들이 선호할 만한 경험이나 정보, 의견 등을 글에 잘 녹여주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따라서 키워드를 제대로 구사하는 게 상위 노출 전략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키워드만 잘 쓰면 되느냐? 일반적으로 제가 그냥 글을 하나 찾아볼까 하는데요. 저번에 제가 찾았던 게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니까 그냥 건대 파스타로 할게요. 자, 예를 들어 건대 파스타집을 찾고자 해요. 그래서 뷰에서 후기를 보고자 하는 입장이라고 예를 들어보죠. 그럼 여기 이런 사진들이라든지 일단 무조건 처음부터 눌러보게 되지 않고요. 이런 제목이라든지 그리고 사진들을 보고 여기 괜찮아 보인다 하고 고르게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일단은 제목에는 클릭을 이끌어올 요소가 좀 들어가도록 해주는 게 좋아요. 사람들은 무조건 검색을 해서 1번서부터 찾지는 않거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가을의 네일아트 또는 할로윈 네일아트를 만들려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그냥 검색을 했을 때 뷰를 보고 첫 번째 게 그냥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고르진 않잖아요. 이렇게 보고 여기 이쁘네 이러고 고르게 되고, 아니면 요런 것이 괜찮겠네, 네일아트를 내가 직접 할 게 아니라면 네일아트를 받고 온 후기가 궁금하다면 요걸 눌러보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 누르는 게 무조건 첫 번째 거부터 눌러서 보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띄우는 데는 당연히 키워드가 중요하겠지만, 일단은 이렇게 상위 노출이 된 것들 중에서도 눌러보게끔 하는데 이루어지는 요소는 바로 제목에서 관심을 이끌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지어주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하지만 제목이 너무 길면은 잘려서 안 보이거든요. 자, 얘네는 짤막짤막한데 여기 보시면은 얘는 받고 왔어 땡땡땡. 예, 요런 데보다 어때요 느낌이? 예, 잘려져 있으니까는 좀 거북한 부분도 있죠. 자, 이런 식으로 내용이 너무 길면은 일단 검색에서 나오는 거는 나오지만 일단은 이렇게 사람들이 볼 때 잘려져서 보이게 되고요. 이게 이제 PC니까 모바일은 더 심하겠죠, 그쵸? 네, 그래서 너무 길지는 않게 지어주셨으면 해요. 한 15자에서 20자 정도면 될 것 같죠? 그죠? 이 키워드는 보통 제목에는 한 두세 개 정도를 조합해서 넣는 걸 추천합니다. 아까 전에 여기 같은 경우 어떤가 한번 볼게요. 여기는 할로윈 네일아트, 할로윈 코스프레 요거를 노린 거죠. 그쵸? 여기 할로윈 데이 네일, 젤 네일아트, 가을 젤 네일아트, 셀프 네일 팁 요거는 뭐 노렸을지 모르겠네요. 어찌됐건 간에 여기 안에서 키워드가 이렇게 조합이 돼서 검색을 했을 때 찾아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하지만 네일아트 이런 식으로 키워드가 반복되어 있으면은 오히려 어뷰징으로 생각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지양해 주시고, 키워드가 관련된 키워드가 한 두세 개 정도가 그 제목 안에 포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시면 제일 베스트일 걸로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정보성 키워드의 조건을 한번 알아보자면 카테고리는 한정적으로 정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네일아트다, 그러니까 뷰티다 라고 하면 뷰티 관련된 정보들만 그 블로그에 넣어주시는 게 좋겠죠. 그런데 아까처럼 뭐 맛집도 있고 뭐 여러 가지를 같이 넣게 되면은 그 블로그 자체는 전문성이 없는 블로그예요. 따라서 깊이가 없는 잡블로그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마케팅을 하신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상위 노출시키는 것만이 아니라 오랫동안 그 상위에 유지를 해야 되는 부분에서 이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꾸준히 유입을 가져올 수 있는 키워드를 선정을 해주셔야 되겠는데요. 홍보성 키워드는 네이버가 좋아하는 키워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네이버에서는 자기네 광고를 띄워서 사람들이 들어오게끔 하는 키워드가 이제 홍보성 키워드거든요. 그럼 위험군 키워드라고 한다면 위험군 키워드는 사람들이 이제 검색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할 거라서 이런 키워드들은 절대로 피해 주시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뭐 예를 들어서 뭐 담배, 마약과 같은 위험군 키워드들 있죠. 뭐 폭력이라든지 이런 단어들은 가급적이면 피해서 쓰시는 걸 추천드려요. 카테고리를 좁혀서 정보성 키워드를 공략하셔야 되고, 우리가 처음에는 지수가 낮다 보니까 큰 키워드로 써봤자 노출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검색량이 좀 적으지만은 사람들이 좀 찾을 수 있는, 즉 예를 들어서 아까 내가 만약에 네일아트라고 하면 키워드가 너무 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적는 거냐면 할로윈 네일아트라든지 할로윈 젤 네일아트라든지 이런 거는 그냥 네일아트만 찾는 경우보다 일단은 세부 키워드죠. 그렇게 되면은 그만큼 경쟁에서 치열하면서 좀 빠져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내가 글을 쓸 때 지수가 높지 않더라도 조금만 노력하면 상위 노출로 충분히 올릴 수가 있는 그런 형태겠죠. 그래서 블로그의 지수는 그렇게 해서 올려가면서 점점점 높여주시면서 점차 검색량이 많은 정보성 키워드를 공략을 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처음부터 대키워드를 쓰면 노출 자체가 안 되고 우리가 굉장히 애를 쓰다가 지쳐 나가 떨어질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아까도 얘기했듯이 세부 키워드부터 점차 단계를 높여간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꾸준한 유입을 돕는 키워드를 계속해서 쌓아가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계속해서 누군가가 찾을 수 있을 만한 그런 블로그의 내용이 있다라면은 그런 것들을 좀 넣어주시면은 계속해서 꾸준한 유입을 끌어올 수가 있겠죠. 자, 단일 키워드라는 거는 일종의 우리 대표 키워드랑 좀 비슷한 의미인데요. 단어 하나로 이루어진 키워드가 단일 키워드라고 합니다. 보통 제일 많이들 찾을 때 그렇죠. 예를 들어 저는 젤 네일아트를 쳤다가 또는 네일아트를 쳤다가 네일아트 하니까 막 폴리쉬로 하는 것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젤 네일아트를 치거나 아니면 본인이 뭐 엠보 네일아트 같은 경우 뭐 이런 다른 어떤 종류의 네일아트를 쳐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단일 키워드에서 점차 세부 키워드로 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일 키워드는 하나의 단어로 이루어지고 사람들이 많이 검색하는 유형의 키워드이긴 하지만 실제로 구매는 세부 키워드에서 이루어지게 되니까 여러분들은 세부 키워드를 공략하는 게 중요할 거다라는 말씀이에요. 세부 키워드는 여러 단어를 조합한 키워드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뭐 할로윈, 젤 네일아트라고 하면 할로윈이란 단어가 붙음으로써 할로윈을 대비하는 사람들이 이제 젤 네일아트를 생각하다가 거기 단어까지 쳐서 들어와서 결제를 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일 키워드를 여러 개를 조합한 경우에 즉 단일 키워드에 어떤 적절한 형용사나 의성어, 의태어를 조합한 경우가 바로 세부 키워드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조회수 대비 문서수가 훨씬 적은 키워드를 우리가 공략해서 쓰시게 된다면 상위 노출도 쉽게 이루어지고 거기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유입이 되면서 점차적으로 내 블로그의 지수가 많이 올라가게 되는 그런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유효 키워드란 단어가 있는데요. 유효 키워드는 원래 네이버에서 얘기하는 단어는 아니고 그 키워드 검색하는 사이트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블로그 차트라는 사이트가 아주 오래된 사이트부터가 있는데 그거는 내 블로그의 지수가 어느 정도 되고 그러니까 내 블로그의 순위가 예를 들어 어떤 카테고리에서 몇 등 정도 상위 몇 프로 정도가 되고 또 유효 키워드라는 거가 사람들이 검색을 했을 때 내가 그래도 상위 그래도 잘 노출이 되는 키워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런 키워드가 어떠한 게 있는지 그런 걸 체크하는 곳이 블로그 차트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블로그 차트에서는 유효 키워드를 기준해서 각 블로그의 상태 점검을 하고 순위를 매기게 되는데요. 이 유효 키워드라는 거는 실제 내 블로그에 유입되도록 하는 키워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블로그 차트란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해보고 내 블로그의 주소를 집어넣어 보면은 이런 유효 키워드나 어떤 카테고리에서 상위 몇 프로 정도 되는지 이런 통계들을 뽑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상위 노출을 위한 키워드 전략.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대표 키워드는 우리가 큰 물에서 싸우겠다랑 같아요. 근데 고래 등에 새우 등 터진답시고 우리가 그렇게 덩치가 큰 블로그들 안에서 살아남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노출이 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노려야 되는 거는 세부 키워드를 노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성 키워드가 아무래도 지수를 높이는 데 많이 도움이 될 테니 정보성 키워드와 그리고 세부 키워드를 까다롭게 고르셔서 마음에 드는 키워드로 포스팅을 계속해서 쌓아 나가셔야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계속해서 꾸준히예요. 꾸준하게 적어야 우리 블로그의 지수가 점차적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중요하긴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카테고리를 분산하지 말아라 라는 거는 시랭카 알고리즘에서 점수를 좋게 받기 위한 목적이에요. 그래서 참고해 주시고 비교적 검색량이 적은 키워드를 공략한다 라고 되어 있죠. 해당 카테고리에서의 신뢰도를 쌓아가는 게 장기적으로는 블로그의 지수 향상과 그리고 상위 노출에 큰 힘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공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가 키워드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 키워드 도구인 키워드 마스터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저번 시간에 네이버 광고 혹시 보셨나요? 네이버 데이터랩 혹시 제가 살펴봤나요? 네. 네이버 데이터랩 하면서 아마 쇼핑 인사이트 네이버 광고까지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근데 네이버 광고는 단점이 바로 로그인을 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키워드 마스터를 쓰기도 하는데요. 예전에는 얘가 무제한으로 체크를 할 수 있었지만 요즘은 좀 제약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전보단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일단 네이버로 가서 제가 키워드 마스터를 칠 거예요. 웨어이즈 포스트의 키워드 마스터는 셀러 마스터라는 사이트와 함께 이루어져 있는데요. 키워드 마스터의 키워드 도구는 내가 여기다 키워드를 적고 검색을 했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검색했고 문서 수는 몇 개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체크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아까 할로윈 네일 아트 했으니까 할로윈 네일 아트라고 검색을 한번 해봤더니 PC랑 모바일 검색을 보니 PC는 20건, 모바일은 140건 검색을 했네요. 그러니까 총 조회수는 160건인데 문서수가 13,000건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율이 86대 1 정도 해요. 근데 내가 만약에 그냥 네일 아트라고만 쳐서 들어가는 키워드는 보시면요. 키워드 자체가 엄청 많이 조회를 하지만 문서수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경쟁을 좀 치열하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일단은 얘가 모집단이 더 크다 보니까 비율은 더 낮게 나오긴 했네요. 자, 이런 것들을 같이 보면서 태그를 여기서 필요한 태그들을 고를 수도 있고 그 태그를 뽑아서 만약에 비율을 찾으셨다면 엑셀로 다운로드 받아서 태그를 보고 내가 이제 뭐 출력을 해서 쓴다든지 아니면은 보관을 한다든지 이런 목적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위쪽에 있는 웨어이즈 포스트부터 살펴볼 건데요. 웨어이즈 포스트라는 건 무엇이냐면 내가 포스트를 검색을 해봤을 때 그 포스트에 게시글들을 좀 볼 수가 있고 그 게시글을 어떤 키워드를 쳤을 때 몇 등을 하는지를 볼 수 있는 게 웨어이즈 포스트라고 해요. 아까 제가 검색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할로윈 네일 아트라고 쳤었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적었을 때 이미지랑 뷰가 있는데 뷰에 보니까 2주 전에 테디 버디의 숨쉬듯 경험하기라는 사람이 쓴 글이 있어서 제가 요 글을 한번 눌러서 여기 있는 이 사람의 주소를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자, 주소를 복사를 해서 웨어이즈 포스트에 블로그 주소를 붙여본다면 아이디를 적어도 돼요. 내 아이디를 적어서 확인해도 됩니다. 이렇게 이 블로그가 얼마 만에 작성을 하고 있는지가 보이죠? 보시다시피 거의 매일마다 작성을 하고 있어요. 뭐 며칠은 빠진 날도 있기는 하지만 거의 매일마다 작성을 하고 있고 상태가 굳이 떠 있다는 건 작성한 것도 지금 잘 노출이 되고 있다라는 뜻이죠. 만약에 여기서 제가 여기다가 할로윈 네일 아트라고 검색을 해본다면 이때 이 검색 결과가 몇 등에 뜬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아, 요게 아니라 또 뒤에 뭐가 있었나봐요. 어쨌든 그럼 이걸로 보죠 뭐. 그래서 키워드를 보니까 만약 제가 인삼 꿀절임으로 치면은 이 제목의 블로그가 순위로는 두 번째 순위로 나오네요. 그 옆에 PC 모바일 요건 뭐냐면 검색수예요. 그래서 PC에서는 490건 이 인삼 꿀절임이라는 키워드를 썼다라는 거고 모바일에서는 11,100건 쳐서 총 합해서 11,590건 사람들이 검색을 했고 그 중에 우리가 이 인삼 꿀절임 방꿀 같은 경우는 순위 두 번에 떠져 있다라는 거죠. 자, 블로그 지수. 역시 블로그 주소를 붙여넣고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 제가 선택했던 이 사람의 블로그는 블로그 지수가 레벨 3이에요. 레벨은 1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블로그 자체의 활성화된 지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3이면 그래도 네, 나쁘진 않아요. 1서부터 시작을 한다 했잖아요. 1이 신생 블로거고 조금 노력하면 2, 그 다음 3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웃은 107명 있고 오늘 방문자가 185명 방문을 했네요. 이 블로그에는 평균 방문자는 264명 정도 방문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일 전, 4일 전, 7일 전 각각 쓴 글들을 볼 수가 있는데 요 옆에 지수라는 거는 콘텐츠의 지수예요. 그러면 요 콘텐츠의 지수가 1이라고 나온 거는 지수가 높게 잘 측정이 된 거고 요거 같은 경우 0.01이죠. 그러면 요거는 지수가 낮게 측정이 된 거예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차라리 요 제목이라든지 내용을 좀 수정해야 할 것 같아요. 댓글은 지금 얘는 안 달려있고 공감이 2개, 사진은 17개 정도의 사진이 들어있다는데 옆에 돋보기를 눌러서 상세를 보면은 지금 제가 적은 이 블로그에 글자 수가 몇 글자 정도가 들어있고 이미지는 몇 개의 이미지가 들어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5 괄호 15는 뭐냐면 이 사람이 이미지를 올린 게 15장의 이미지가 있는데 15장 다 인정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경우에 따라 이런 경우가 있죠. 다른 블로그에서 이미지를 복사해서 그냥 붙여넣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선 여기 이미지가 낮아지게 되겠죠. 인용구는 5개 정도 썼다고 하네요. 그리고 요 인삼 꿀절인 밤꿀 요 제목의 포스트에는 인삼이란 단어가 23번 반복이 됐고 잔뿔이란 단어가 8번, 절임이 5번 해서 관련된 그 형태소가 몇 번 반복이 되었는지까지도 파악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스타일 분석을 보니까 텍스트, 그림, 텍스트, 인용구, 텍스트, 인용구 뭐 이런 형식으로 글을 쓴 것 같네요. 그래서 만약에 내 블로그를 체크해서 보는 용도로도 쓸 수 있고 아니면 우리 벤치마킹 하고자 하는 업체의 블로그를 넣어서 확인하는 용도로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게 블로그 지수라고 합니다. 키워드 지수는 키워드를 입력했을 때 PC 모바일에서 얼마나 차지하는지 그런 걸 보는 건데요. 아까 할로윈, 네일 아트 이렇게 쳐서 검색을 해보면 PC 모바일에서 20건, 140건에서 160건 검색을 했다고 해요. 아마 작년 일도 있고 해서 할로윈을 많이 그래도 찾지는 않을 거란 생각은 했는데 지금 아직 기간도 좀 남았고 해서 덜 찾는 것 같기는 합니다. 평균지수 레벨 3 정도 되고 여기 이제 할로윈 젤네일 아트 떠 있는 것들이 쭉 보이죠? 네, 요 테디버디 거는 6번째 위치에 떠 있네요. 보면은 인플루언서 등급을 가지려면 레벨이 한 5 정도 됐을 때 인플루언서 신청해서 등급을 갖추시는 것 같고요. 레벨 7은 꽤 높은 등급이에요. 그죠? 보면은 방문자가 확 달라지죠. 네, 그런 차이가 좀 있어요. 레벨 값에 따라서도. 레벨 1짜리도 보시면은 이렇게 앞쪽에 떠요. 지금 요 방촌동 네일 같은 경우는 레벨 1, 즉 신생 블로그인데요. 1년 전에 적은 글이지만 어쨌든 지금 상위에 11번째 정도에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키워드가 네일아트라고 한 큰 키워드라고 한다면 아마 이 레벨들 자체가 1, 2짜리가 거의 안 보이겠지만 지금처럼 이게 약간 좀 세부 키워드로 들어간다 라고 할 때는 이렇게 낮은 수준의 블로그들도 앞쪽에 떠 있는 상태가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걸 상위 노출하기가 훨씬 좀 쉬워진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번엔 형태소 분석기에 대해 소개를 드릴 건데요. 요거는 내가 블로그에 적은 글을 분석을 해볼 때도 쓸 수 있고 아니면 다른 사람의 블로그 글을 분석하고자 할 때도 활용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이 칩버디라는 사람이 쓴 글을 분석하고 싶어서 드래그 해봐도 드래그가 안 돼요. 만약 이럴 때는 F12번을 누르면 개발자 도구를 열 수가 있고 여기서 톱니바퀴를 누른 다음에 제일 밑에쯤으로 내려보시면 디버거에 자바스크립트 사용 안함 있어요. 요걸 눌러주시면 그때는 이렇게 내용을 긁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몇 글자나 적었는지 눈에 안 띄잖아요. 그럼 이렇게 범위를 잡아서 복사를 해요. 그리고 형태소 분석기에다가 붙여넣으면은 이 사람이 적은 이 글은 834자 정도 적었네요. 그리고 이 글을 지금 분석을 해보니까 긍정 100%래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내용은 없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형태소 분석 결과를 보니까 할로윈이 5번, 아트가 5번, 이손이 4번 해서 한 키워드, 내가 이제 키워드들마다 대략 한 6번, 7번씩 반복이 되는 게 좋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와 거의 비슷하게 반복을 시켰죠. 할로윈하고 네일하고 무광하고 아트랑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들어가 있게 그렇게 적었다라는 거고 금치어가 없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좀 크게 적혀져 있는 것들이 형태소 분석에서 좀 글씨가 많이 반복이 된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떤 글을 분석을 해서 볼 때 형태소 분석기를 쓰실 수가 있습니다. 키워드 마스터는 아까 설명드렸으니까 무한 키워드로 넘어가서 설명을 할게요. 그럼 여기다 키워드를 적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똑같이 그냥 할로윈 네일 할게요. 이렇게 해서 추출하면 그와 이제 관련된 키워드들을 얘가 알아서 뽑아서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조금 세부 키워드는 뽑기가 좀 힘드니까 대표 키워드로 넣어보면 이런 식으로 쭉 키워드들을 뽑아주죠. 그럼 여기서 내가 쓰고자 하는 그런 키워드가 있다면 해당 키워드를 복사해서 여기다 넣으시면 돼요. 그러고 만약에 샵을 붙이겠다 하면 샵이 다 붙여진 채로 클립보드로 복사해서 쓰시거나 텍스트 파일로 저장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자, 무한 키워드 가볍게 설명드렸고 셀러 마스터. 요건 블로거보다는 보통 쇼핑몰의 사장님께서 다루게 될 부분일 것 같은데 키워드를 여기다가 적어 볼게요. 예를 들어 제가 할로윈 분장이라고 키워드를 한번 적어보니까 PC로 몇 건, 모바일로 몇 건 해서 총 검색 조회수는 7,290건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 할로윈 분장이라는 상품이 올려져 있는 수가 14만 5천 건이므로 비율이 몇 프로다.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셀러 마스터 소개드렸고요. 스토어 판매량 분석 기능은 작년도쯤에 사라진 기능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9월 6일날 사라졌다고는 하는데 생겼다가 중간에 뭐 비슷하게 만들었다가 없어졌다가 이런 식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9월 6일날 사라졌다기보다는 그 전부터 한 뭐 1년 된 것 같아요. 그렇게 사라진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은 키워드 마스터의 판매량 분석까지 한번 쭉 살펴보았습니다. 여기까지 그리 어려운 내용은 없었죠? 검색해보시면서 질문 있으신 분 질문 주시고요. 질문 없으시면은 두 번째 블랙키위로 넘어가 볼게요. 자, 블랙키위라는 곳은 일단 트렌디한 키워드를 제공하는 사이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슈 키워드와 키워드별 실시간 검색량도 함께 제공해주는 툴로 월간 문서 발행량이라는 것을 블랙키위에선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키워드 마스터나 아니면 네이버 광고랑은 좀 다른 점이라면 얘는 월간의 그 검색량도 같이 제공해 주면서 지금이 말일이 아니잖아요. 그럼 말일까지는 얼마나 될 거다라는 분석도 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분석을 하고 할 때 좀 활용하시면 좋은 게 블랙키위인데 여기도 키워드 제한이 있습니다. 1분에 3개까지 키워드 조회가 가능해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블랙키위를 들어가 볼게요. 네이버에다가 블랙키위. 그러면 네이버 검색량을 조회하고 분석할 수 있는 사이트가 나와요. 그럼 분석하실 키워드를 여기다가 적고 검색을 해보면 이렇게 검색이 돼서 나옵니다. 지금 적은 키워드는 C- 정도의 등급을 갖고 있는데요. PC 모바일에서 2460건 찾았고
월간 컨텐츠로는 블로그가 740건, 카페가 84건, 합해서 830건을 콘텐츠 발행을 했더래요. 10월 예상 검색량이죠. 아직 10월이 안 됐으니까, 10월이 다 지나지 않았으니까 10월 19일까지 검색량은 2160건이 나오지만 31일까지 이 추세로 간다면 4450건 검색을 할 거다. 이런 것도 뽑아주고요. 콘텐츠 포화 지수라고 해서 지금 발행이 740건 되어 있는 거는 블로그 안에서는 지수가 높게 되어 있는 거다. 그리고 카페가 보면 3.41%거든요. 카페 쪽이 지금은 비율이 더 낮구나. 이런 걸 파악할 수가 있고, 그럼 네일아트에 좀 관심을 가질 만한 커뮤니티 카페를 들어가서 홍보를 하신다면 그래도 콘텐츠가 상위 노출이 될 확률도 높아지겠구나 라는 것도 파악할 수 있죠. 그리고 연관 키워드를 19개까지 뽑아주는데요. 여기서 관련된 키워드들이 있다면 잡아서 저장을 해두시면 되세요. 검색 트렌드는 2022년서부터 체크한 트렌드가 나온 건데요. 보면은 겨울에 많이 찾고요. 그 다음 뚝 떨어지는 이런 그래프기는 하죠. 월간 검색 비율은 10월달이 월등히 많았네요. 그리고 요일별 검색으로 따져보면 토요일이 제일 적어요. 놀러 가시는 경우들이 많아서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보통 이제 월화수목 중에 목요일이 제일 많이 있었네요. 그러면 사람들이 좀 많이 방문하는 날이 아닌 사람들이 방문을 좀 뜸하게 하는 날에 이벤트를 열어서 방문객을 그쪽으로 이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끌어올 수가 있어요. 섹션 배치 순서인데요. 지금 아마 할로윈 네일 쳐보면은 파워링크가 나오고 이미지, 동영상, 그 다음에 뭐 뷰 이런 식으로 나오나 봐요. 그래서 이런 절차들을 우리가 쭉 확인할 수 있는 걸 블랙 키위라고 하는데, 블랙 키위는 세련돼 보이기도 하고 괜찮은 부분은 있지만 일단은 1분에 3개까지의 키워드만 조회가 가능하다는 점, 그게 조금 불편한 점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 도구에 리얼 키워드라는 도구가 있어요. 리얼 키워드는 두 가지 쇼핑몰이 잘 안 열리거나 했을 때 쓰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 여기도 키워드 조회하는 사이트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적고 조회를 해보면 얼마나 사람들이 검색을 하고 있는지 랜덤 키워드까지 뽑아주기 때문에 참고하기가 괜찮은 사이트가 되겠고요. 또 한 군데는 키자드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여기는 네이버, 구글 다음에 자동완성 키워드 결과값을 보여주기도 하고, 원래 쇼핑 인사이트, 즉 블로그 그 키워드 인사이트에 없었던 그 형태소 분석을 여기서 처음에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키자드도 한번 들어가서 확인해 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서 키워드 마법사 같은 경우는 키워드를 적고 조회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이렇게 검색하면 자동 완성화 연관 검색어 등을 뽑아주는 사이트다. 자, 그러면 키자드에서 키워드 분석기의 경우는 키워드를 분석해서 뽑아줘요. 그래서 우리가 단어 적었던 할로윈 네일 아트에서 그 단어가 들어가 있는 글자가 몇 개나 있는지 이렇게 뽑아주는 게 빈도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외에도 네이버 블로그를 등록을 구글에다 한다든지 이럴 때도 쓸 수 있는 공간이 키자드예요. 자, 이렇게 해서 몇 가지 검색하시는 부분들을 좀 알아보았는데요.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으셨죠, 그쵸? 우리가 키워드 부분도 물론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블로그 만들어서 세팅부터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거기다 이제 블로그를 글도 포스팅도 쓰고 이런 방법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포스팅 쓰는 방법도 같이 병행해서 볼 거예요, 한동안은. 그래서 일단 네이버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 아이디로 로그인 좀 해주세요. 자, 이렇게 로그인 하시고 블로그 탭에 눌러보시면은 아래에 내 블로그라고 있어요. 이렇게 누르면 본인 블로그를 열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오셔서 지금 우리가 볼 건데 블로그에 대한 내용들은 아마 대략적으로는 저번 시간에 아마 살펴보았을 거고요. 페이지는 아마 10페이지, 잠깐만요. 13페이지서부터 보면 될 것 같아요. 13페이지에 블로그의 화면 구성 살펴보기, 여기서부터 한번 쭉 소개를 드릴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 블로그 열었을 때 모양새들은 아마 조금씩 다르실 거예요. 저는 지금 기본 블로그를 일단 더 씌워놨긴 했지만 그래도 위젯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들어있는 거는 좀 감안해 주시고 봐주시고요. 일단 블로그에서 이 위쪽에 있는 부분이 타이틀입니다. 타이틀은 간판이라고 보면 돼요. 내 블로그의 간판이 되는 부분이 타이틀인 거죠. 예를 들어서요. 아까 할로윈 젤네일을 쳤잖아요. 할로윈 네일 아트를 쳤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누군가가 쳐서 본인의 어떤 블로그를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앞부분에 꾸며져 있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꾸며보고자 하는 거예요. 흑마녀 뷰티룸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꾸몄네요. 그래서 뭐 화장품이나 이런 것들을 주로 올리는 블로그겠구나, 이런 게 느껴지게끔 이렇게 꾸며놓은 게 보이고, 이게 간판이에요. 간판은 나중에 이제 제작할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세로는 600픽셀까지 이렇게 크게 늘릴 수도 있어요. 지금 기본적으로 보이는 이 간판의 경우는 한 300픽셀 정도 되는 사이즈의 간판인 거고 600까지 늘릴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런 모양들이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보면은 얘는 1단형 레이아웃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블로그를 딱 들어갔을 때 블로그로 뜨는 게 아니라 프롤로그가 먼저 뜨게 이렇게 맞춰져 있는데, 나중에 우리가 블로그에 글을 많이 적어서 블로그 게시글들이 많아졌다 라고 했을 때는 프롤로그가 되게 근사하게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땐 이렇게 맞춰서 띄워주실 수도 있겠죠. 손불리란 사람은 어떻게 꾸몄나 볼까요? 이 사람은 타이틀 부분을 비워놓고요. 여기다가 배경에다가 스킨을 깔아놨어요. 그렇게 해서 운영을 했네요. 그러면 이분은 뭐 아이디어 랩이 말고 육아 에세이 인플루언서 분은 아이 사진하고 다정한 이제 육아 느낌이 나는 그런 블로그를 하기 위해서 아이랑 찍은 이런 사진을 넣어두었고, 여기도 역시 프롤로그 형태로 바로 보이게 아마 맞춰놓은 것 같습니다. 대략적으로 이렇게 블로그의 구조는 조금씩 모양이 달라요.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제일 위에는 지금 저도 이렇게 타이틀이라는 공간이 있고요. 이 밑에 보시면은 이 영역이 이제 저는 포스트 영역이 되겠죠? 포스트를 적는 영역. 그리고 프로필 영역은 보통 1단형 레이아웃의 경우는 위쪽이나 아래쪽으로 내려가 있거나 한데요. 여기 이제 저는 프로필 영역이 되겠고, 뭐 카테고리나 이런 것들이 사이드바 형태로 배치가 되어 있는 게 2단형 또는 3단형 레이아웃의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1단형 레이아웃은 프로필이나 카테고리, 위젯의 경우가 위쪽이나 아래쪽으로 들어간 것이 바로 프로필, 1단형 레이아웃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EU 커넥트라는 거는 뭐냐면 친구 연동되어 있는 것을 보는 걸 EU 커넥트라고 하는데요. 저는 그 칸은 가려놨어요. 그래서 어쨌든 나중에 이웃이라는 관계도 잘 맺으셔야 되는데,
이웃하고 서로 이웃이 있고 그 차이점은 나중에 한 번 더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블로그의 간단한 화면 구성 좀 살펴보았고요. 이제 14페이지에 블로그 기본 정보 입력하기로 가볼게요. 자, 프로필에 보시면 여기 글쓰기 옆에 관리라는 메뉴가 있어요. 근데 프로필 창이 위쪽에 있는 경우도 있고 아래쪽에 있는 경우도 있고 쉽게 찾기가 어렵다면 맨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내 메뉴의 관리라는 메뉴로 가시면 돼요. 내 메뉴 관리로 가니까 이렇게 블로그 정보가 적혀지는 곳이 보이죠? 그래서 이 블로그명은 여러분들의 블로그 성격을 알 수 있게끔 지어주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제가 누군가가 이렇게 검색을 했을 때 블로그명은 어디 뜨냐면요. 이거는 포스팅 이름이고요. 요게 블로그명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포스팅 이름보다 더 앞에 뜨는 게 블로그명이거든요. 그럼 여기 같은 경우 딱 느낌이 흑마녀 뷰티룸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아 여기는 뷰티에 관련된 내용들을 주로 올렸겠구나 이런 느낌을 갖게 되죠. 그래서 요 이름에 따라서 느낌이 좀 다르게 사람들이 보고 누를 수가 있는 부분이라 이 부분에 뜨는 게 그 블로그의 이름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별명은 블로그의 별명인데 답글을 남기거나 댓글을 적을 때 그리고 친구 이웃 추가를 할 때 이럴 때는 별명글이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별명도 블로그명과 좀 비슷하게 약간은 내 어떤 그 사업에 대한 느낌이 좀 살아있을 수 있거나 아니면 좀 친근하게 지어주셔도 상관은 없어요. 이거에 따라 블로그 지수가 달라지거나 하는 건 아니니까. 자, 소개글도 간단하게 한번 지었는데요. 저는 요거는 일상을 올리는 그런 블로그라서 그냥 소개글도 간단하게 일상을 담는 공간입니다. 반가워요 라고 적었습니다. 자, 어쨌든 이 블로그명이나 별명 소개글은 언제든지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나중에 바꾸겠다 하면은 여기 내 메뉴에 관리 가셔서 바로 바꾸시면 돼요. 블로그 주제는 상품 리뷰로 해서 맞춰 놓았고요. 블로그 프로필 이미지입니다. 이 이미지는 지금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등록해서 올려보고 나중에 바꿔볼까 하는데요. 일단 여기 등록 버튼을 누르시면 이미지를 첨부하는 칸이 나와요. 여기 찾아보기를 누르시면 저번 시간에 우리가 받아놓았던 예제를 찾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제가 이름 알아보기 쉽게 저장해 두세요 라고 했었죠. 저는 문서에다가 엘리라고 해서 저장을 했었으니까 이렇게 해서 들어가면은 이런 식으로 블로그를 찾을 수가 있고 여기에서 내가 프로필로 쓸 이미지가 마음에 드는 게 있다면 그냥 선택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프로필 이미지도 언제든지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선택했다가 나중에 바꾸셔도 돼요. 다만 프로필에 대해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PC 상태에서는 세로 방향의 프로필이든 가로 방향의 프로필이든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모바일에서 블로그를 열 때는 그게 정원으로 잘려서 보이거든요. 그래서 가로 세로 프로필을 넣는 것도 물론 상관은 없겠지만 모바일까지 생각했을 때는 1대1 사이즈의 레이아웃을 넣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 넣으실 수 있는 것들 넣어보시면 될 것 같고 나중에 어차피 조만간 로고 만들어서 바꿀 거예요. 그때 바꾸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번에 요거 넣었으니까 전 이거 한번 넣어볼게요. 아무거나 넣으세요. 그리고 어차피 프로필을 바꿀 수 있어서 안 넣어봐도 되겠다 하시면 안 넣으셔도 됩니다. 꼭 넣어야 된다. 지금 그걸 얘기한 건 아니니까요. 자, 어쨌든 블로그 프로필 이미지 한번 가볍게 한번 넣어보았고요. 나중에 이건 로고로 다시 바꿀 거예요. 자, 모바일 앱 커버 이미지. 요거는 뭐냐면 일단 네이버 블로그, 그러니까 PC 블로그에서는 보이지 않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모바일에서 들어갔을 때는 이게 이제 스킨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타이틀을 만드실 거잖아요. 그 타이틀을 좀 재편집해서 사이즈를 맞게 만드시면은 아마 모바일에서든 PC에서든 들어갔을 때 같은 업체처럼 보일 거라 저는 그렇게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어요. 자, 사업자 확인. 요거는 위젯으로 나중에 입력할 부분이라 지금은 비워놓고요.
네이버 톡톡 연결. 요거는 아마 여러분들은 나와 있지 않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있을 수도 있는데, 네이버 톡톡 같은 경우는 카카오톡처럼 고객이 어떤 문의를 했을 때 바로 상담을 할 수 있는 상담 창구예요. 좀 전에도 제가 커말 1급에 대한 상담을 톡톡으로 받았거든요. 그와 같이 상담을 할 수 있는 상담 창구인 건데, 고객의 입장으로는 자기 전화번호, 즉 개인정보가 남지 않고 문의를 할 수 있어서 편하게 문의할 수가 있고, 우리 만약에 상담하는 사람 입장으로는 바로 네이버 톡톡 어플이 있어요. 그래서 어플을 깔아 놓으면은 핸드폰으로 바로 내가 답장을 할 수 있어서 좀 편하게 다룰 수 있는 게 네이버 톡톡이기는 합니다. 근데 이게 없는 분들은 이제 어떻게 연결을 하시느냐? 잠깐 인터넷 세트 하나 열게요. 여기 네이버 검색에다가 네이버 톡톡 파트너 센터라고 있어요. 여기를 들어가셔서 여기서 시작하기를 누르시고 네이버 아이디 비밀번호로 로그인 하시면은 새로운 톡톡 계정을 만들 수가 있어요. 요건 제가 만들다가 만 거라서. 계정은 만들거나 삭제하는 게 얼마든지 자유롭게 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저는 엘리랑 앨리스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새로운 톡톡 계정 만들기에서 서비스는 연결 안 할 거면 건너뛰기, 대표 계정 뭐 개인 계정으로 해서 다음, 그러고 여기 프로필 이미지와 프로필명 적고 사용 신청을 하면은 하루 정도의 검수 기간을 거쳐서 발행이 돼서 나옵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만들어지면은 그러니까 검수가 돼서 완료가 돼서 이렇게 뜨면은 그거를 이제 우리가 블로그에서 연결만 해주시면 돼요. 연결은 아까 요거 이런 식으로 선택해서 연결하시면 돼요. 저는 지금 이거는 이 지금 블로그는요, 잡블로그로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예요. 여러 가지 이제 체험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올리는 일상의 그런 리뷰를 올리는 블로그로 키운 거기 때문에 요거 자체에서는 제가 네이버 톡톡을 굳이 연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저는 연결 안 함을 하겠죠. 근데 만약 학원 블로그다 그러면 어때요? 전화상으로도 상담을 받으면 좋을 거고,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톡톡으로 해도 어쨌든 상담이 와서 성사를 하면은 나는 그에 대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잖아요. 그렇다면 그때는 네이버 톡톡을 연결해야겠죠. 그러니까 꼭 연결해라는 아니고, 여러분들이 연결해야 된다라고 파악을 한다면 네이버 톡톡에 가입을 하셔서 아까 얘기했듯이 아이디랑 그것만 만드시면은 하루 있으면 검수가 돼서, 자, 어쨌든 톡톡 연결은 그래서 경우에 따라 자유로 하시면 된다 정도 얘기 드리고, 일단 확인 눌러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등대 그림으로 돼 있었는데 이걸로 바꿨거든요. 확인을 누르면 저장 중 하고 성공적으로 반영되었습니다 떴죠. 그리고 내 블로그 가서 보면은 여기 그림이 바뀌어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프로필 사진 바꾸는 거 진짜 간단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로고라든지 이런 게 만들어지면 그런 것들로 이렇게 바꿔서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내 메뉴의 관리 부분, 블로그 정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 딱히 질문사항은 없으시죠? 그러면 조금 넘어가서 이번에는 기본 정보 관리에 있는 메뉴들을 조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여기 블로그 정보를 봤으니 이번엔 두 번째 프로필 정보인데요. 여기는 딱히 고칠 게 없어요. 넘어갈게요. 세 번째, 기본 서체 설정입니다. 여러분들이 블로그에다 앞으로 포스팅을 할 때 서체를, 기본적인 서체를 정해 놓을 수가 있어요. 서체에서는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서체는 이런 서체들이 있는데요. 보통 만약 기관의 블로그다 라고 할 때는 나눔 고딕이나 바른 고딕 또는 뭐 나눔 스퀘어체와 같이 좀 반듯반듯한 글씨체를 쓰는 경우가 가독성이 더 좋겠죠. 그리고 만약에 일상적인 어떤 내용들을 주로 담는 블로그라고 한다면 그때는 좀 이쁘게 뭐 히피체나 뭐 이런 걸 쓰시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것도 사실 개인 그거에 따라 다르니까 만약에 내가 어떤 서체를 쓰겠다를 설정하셨다면 여기서 맞춰주시면 돼요.
난 나눔 명조가 좋다 하면 나눔 명조로 이렇게 맞추시면 되는 거고, 크기는 아마 기본이 15로 되어 있기는 할 거예요. 근데 15가 꽤 작아요. 그래서 저는 한 19나 24 정도도 나쁘진 않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색상은 블로그의 서체의 색상이에요. 기본적으로는 까만색이 되어 있겠지만 내가 원하는 서체의 색깔로 바꿔서 그 글씨 그 크기 그리고 그 색깔로 글씨가 기본적으로 쓰이게 해줄 수가 있어요. 저는 색상 이렇게 골랐고, 행간은 아마 기본이 180일 건데 행간의 간격을 더 띄우겠다 하면은 더 설정해 주셔도 됩니다. 정렬 방식 또한 바꿀 수가 있어서 내가 주로 잘 사용하시는 정렬 방식이 있다면 눌러주시고 확인해 주시면 되세요. 그러면 다음번 서체 적을 때는 얘를 설정을 따로 하지 않아도 이대로 서체가 나올 거예요. 물론 내가 중간에 바꿀 부분들은 바꿀 수 있죠. 자, 사생활 보호의 블로그 초기화입니다. 요거는 뭐냐면 블로그를 쓰다 보면은 저품질이 걸릴 때가 있어요. 간혹 들어서 블로그를 쓰다가 가끔 어떤 전화가 오는데요. 블로그에 뭐 원고를 그대로 제공해 줄 테니까 사진하고 그 원고를 올려가지고 상위 띄워달라. 그러면은 뭐 한 건당 얼마를 주겠다 라는 어떤 내용 때문에 들어가셔서 그 글을 쓰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럼 어떻게 되게요? 블로그 망가지기 십상이에요. 예, 주로 어떤 분들이 그런 것들을 많이 하냐면 이런 경우에요. 뭐 노무사라든지 아니면은 변호사라든지 아니면 좀 의료기관들 있죠. 그런 데서는 주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후기도 남기고 이렇게 해야 많이 믿고 또 찾아 들어오기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거 올리면은 아까 의료법상으로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했었잖아요. 좀 전에. 예, 그런 것도 있고 아무래도 저품질 되는 건 진짜 시간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품질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블로그 안에서 내가 글을 쓰더라도 블로그가 검색이 안 돼요. 블로그 글 포스팅이 검색해서 나오질 않아요. 그러면 만약에 블로그 이웃들이 있다면 그 이웃들한테는 좀 뜨긴 뜨겠지만은 검색 자체를 해서 나오는 게 없다 보니까 유입이 확 줄게 돼요. 걔네들은 사실 돈만 벌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어느 정도 그래도 준최적화가 됐거나 어쨌든 좀 쓸만한 그런 블로그들이 있다면 그 블로그들한테 이렇게 전화보다는 보통은 아마 문자 쪽지를 날릴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가 블로그를 뭐 6개월만 빌리겠다라든지 하면서 뭐 200을 준다라든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그러면은 나는 그 블로그 날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만약 그거를 승낙을 한다면. 자, 어쨌든 그런 경우에는 초기화를 해버리는 게 나아요. 그거를 키울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품질로 떨어졌다고 해서 아예 못 살린다는 아니에요. 어떻게 살리는 절차를 할 거였냐면 제 친구가 실제 그렇게 해서 날려봤다가 살려보기도 한 친구라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도 아주 정확하게 말하면 완전히 살아났다라고 하긴 조금 애매할 정도로 살긴 살았어요. 좀 엄청 노력을 했죠. 카페에다 계속해서 올리고 카페에서 유입을 끌어오고 그런 절차를 몇 번 계속 몇 달간 하니까 살아나긴 살아나더라고요. 근데 그러느니 차라리 새로 만드는 게 나아요. 정신건강상 그럴 때 초기화하시는 거예요. 넘어갈게요. 방문집계 보호 설정, 이거는 신경 쓰실 거 없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내가 누군가의 블로그에 방문을 했을 때 저는 30대거든요. 그 여자예요. 그럼 30대 여자가 방문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제가 방문했다고 공개가 돼서 나오는 건 아니에요. 넘어갈게요. 자, 콘텐츠 공유 설정입니다. CCL 설정이라는 부분인데요. 이거는 뭐냐면 블로그의 글은 일반적으로 저작권이라는 걸 갖고 있어요. 저작권이라는 건 뭐냐면 개인의 창작물에 대해 보호할 권리를 저작권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누군가가 만약에 내 글을 가져다 쓴다면 저작권적으로 걸고 넘어질 수는 있지만 걸고 들어갈 수는 있지만 사실은 좀 더 거기까지 간다면 막 공증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얽혀 있기는 합니다. 어찌됐건 간에 내 글을 보호한다라는 부분에서는 기본적으로 저작권은 걸려있죠. 하지만 내가 만약에 반대로 내 글을 퍼뜨렸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람들 있죠. 그렇다면 그때는 CCL을 사용을 하면 돼요. 그거는 뭐냐면
원 저작자를 표시하는 안에서 내가 뭐 영리 목적으로 가져가게 하겠다 또는 허락하지 않겠다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해서 내가 내 글을 마음껏 가져가서 쓸 수 있게 하겠다라는 게 CCL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은 사용 안함으로 돼 있죠. 그 다음 자동 출처 사용 설정인데요. 사용이라는 거는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이 내 블로그 글을 복사해서 가져간다면 뒤에 출처 정보가 남는 거예요. 근데 그 출처 정보가 남아봤자 지우면 끝이에요. 그래서 사용하나 안 하나 크게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사용으로 기본값으로 돼 있으니까 그대로 쓰시면 될 것 같고, 마우스 오른쪽 금지 설정, 요거는 아까 설명 중에 살짝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형태소 분석할 때 다른 블로그 거 드래그 하려니까 드래그가 안 됐었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했었냐면 뭐 아까 엣지에서 보여드렸으니까 크롬에서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오늘 제가 컨셉을 잡은 건 할로윈 네일 아트였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쳐서 들어왔어요. 여기 지금 뭐 아이디어 래빗이라는 포스트니까 이거 말고 이걸로 할까요? 아들 둘 육아 에세이. 여기는 처음에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창이 뜨니까 오히려 저는 보기가 더 불편하네요. 뚜지록으로 할까요? 그러면 자, 어쨌든 이렇게 글이 있는데 드래그가 안 되거든요. 그쵸? 근데 이걸 드래그를 하게끔 하려면 F12번을 누르면 이렇게 떠요. 이게 개발자 도구인데 여기서 톱니바퀴를 누르면 이렇게 떠요. 아까는 한글판이고 지금 영어판으로 떴다 뿐이지 똑같아요. 밑으로 쭉 내려서 보시면은 디버거라는 부분에 Disable JavaScript라는 걸 체크를 해놓게 된다면 내용을 긁어서 가져올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림 또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저장도 얼마든지 되는 거예요. 단 얘가 꺼져 있으면 안 떠요. 그러면 다시 드래그가 안 되죠? 네, 그런 게 지금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금지 설정이 되어 있는 곳들이 많을 거예요. 기본값이 된 사용함이니까. 근데 어찌됐건 누군가는 알고 있는 분은 드래그해서 가져갈 수는 있거든요. 근데 누구나 다 아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서도 제가 얘기했으니까 알았지 그전에는 모르고 계신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은 사용 안함을 해두느니 사용함으로 해두면은 글 복사를 어느 정도는 방지할 수가 있겠죠. 그런 목적이라 보시면 됩니다. 자, 스팸 차단 관리의 차단 설정은요. 스팸인 사람들, 사용자들을 차단할 수가 있어요. 또는 내가 원하는 어떤 키워드가 들어갔을 때 차단되게 해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차단된 글의 목록들인데요. 저 댓글 안부글에서 이런 것들이 차단이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보면요. 저 같은 경우는 리뷰 블로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와가지고 체험을 경험하세요 해서 저를 끌고 가려는, 그러니까 뭐 제가 뭐 굉장히 잘 써서라기보다는 리뷰 블로그들의 그런 체험 후기를 끌어다가 자기네 이제 체험단으로 넘어가게 하려는 그런 글들이 좀 많이 있어서 그런 걸 좀 차단을 해놨어요. 댓글 안 보글 권한이고요. 여기는 이제 이웃인데요. 내가 추가한 이웃과 나를 추가한 이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이웃 신청이 들어온 경우에 여기 들어와서 수락을 하거나 거절할 수가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자, 여기까지 내용 그렇게 어렵진 않으셨다면 이번엔 두 번째 메뉴 꾸미기 설정으로 넘어갈게요. 꾸미기 설정은 19페이지에도 있는데요. 스킨 설정과 레이아웃 설정에 대한 내용서부터 살펴볼 거예요. 자, 일단 첫 번째 스킨 선택이라는 부분에서는 이게 이제 네이버에서 제공해주는 굉장히 다양한 스킨 모양들이 있어요.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모양을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이용할 때는 개인적으로는 깨끗한 배경을 씁니다. 그래서 그냥 흰색 베이직이나 수평선과 같은 진짜 흰색 배경들을 주로 쓰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흰색이 팽창색이죠. 그래서 왜 좁은 방 같은 경우도 흰색으로 칠하면 좀 더 넓어 보이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잖아요. 블로그 자체가 좀 트여있고 넓어 보이는 효과를 얻기 위해서 흰색을 좀 주로 쓰고 있고요. 또 하나 흰색 같은 경우는 일단 배경 뭐 글씨들이 일단 잘 보이잖아요. 그쵸? 글씨를 썼을 때 일단 잘 보이는 그런 부분 때문에라도 흰색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개인 차이니까 요거는 어디 갔니? 잠깐만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레이아웃 고르시고 스킨 적용해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디자인 설정의 레이아웃 위젯 설정으로 가볼게요. 자, 레이아웃이라는 건 배치를 뜻합니다. 그래서 레이아웃 위젯 설정에서는 이러한 배치들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마케터들이 제일 좋아하는 레이아웃은 1단형 레이아웃을 좋아하고 있어요. 1단형 레이아웃은 양 옆에 사이드바가 없는 형식이에요. 그래서 글을 적으면 한 면에 가득 채워져서 보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큼지막하게 보여지게 해주실 수가 있고, 한쪽으로 쏠려 있지 않다 보니까 넓게 볼 때 좀 유용하게 보이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린다면 1단형 레이아웃을 추천드리고 있고요. 근데 1단형만 쓰는 거는 아니에요. 2단형 레이아웃을 쓰는 데도 있어요. 여기도 1단형이긴 하네요. 예를 들어 요 럼로그는 어떻게 돼 있나? 여기도 1단형이네요. 그러면 여기 지금 젤레일 팁 여기는 어떻게 돼 있나? 여기도 1단형이네요. 왜 2단형도 좀 쓴다고 얘기했더니 왜 1단형들만 주로 보이죠? 1단형을 그만큼 많이 써요. 얘는 지금 예쁜 배경을 이렇게 깔아 놓았는데요. 이 배경을 좀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배경이 스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타이틀하고는 좀 다른 개념인데, 타이틀은 위에 이렇게 조그맣게 간판을 붙이는 거라면, 스킨은 바깥에 이제 블로그 전체에 이렇게 깔려지는 배경이 스킨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 홈페이지형 블로그 형식으로 만든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를 누르면 인스타로 넘어가게 그렇게 연결했고요. 근데 이분 인스타 없애버렸나봐. 자, 어쨌든 여기를 누르면 해당 그 카테고리로 이렇게 넘어가게 그렇게 연결을 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해놨나? 뚜벅이에 이곳저곳. 여기는 2단형 레이아웃이네요. 2단형 레이아웃은 옆에 이렇게 카테고리랑 그리고 프로필이 들어가는 메뉴가 있고, 옆에 이렇게 리뷰 적는 란이 있어요. 1단형과 같이 보자면 1단형은 훨씬 좀 넓고 양 옆에 뭐가 없어서 이 부분에 포스팅에 좀 더 집중을 할 수 있다면, 2단형은 여기였죠? 2단형은 한쪽에 이렇게 뭐가 더 있다 보니까 좀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포스팅 자체가 아무래도 1단형에 비해서는 작죠. 그렇지만 옛날부터 많이 쓰시던 분들 같은 경우는 2단형 레이아웃을 선호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전부터 익숙한 레이아웃이니까요. 1단형은 위젯을 달 때 위아래로 위젯을 달 수가 있어요. 그래서 1단형 레이아웃은 보통 이제 마케팅 하시는 분들이 홈페이지형 블로그 형태로 업체 블로그를 꾸미고 싶으실 때 1단형을 주로 쓰시고 있고요. 2단형은 위젯이 여기 사이드바 영역에 밖에 못 들어가요. 위쪽에 못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단형 같은 경우는 옛날부터 주로 쓰시던 분들이 쓰고 계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게 3단형 레이아웃인데요. 실제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찾아봐도 아마 거의 없을 것 같긴 한데, 여기도 1단형이죠? 여기 이쁘죠? 이렇게 디자인해 놓은 게 1단형 레이아웃. 일단 3단형 찾는 건 포기할게요. 얘가 2단형 레이아웃. 3단형은 요런 바가 하나 더 있는 거예요. 그만큼 포스팅의 내용이 좁고 되게 복잡해 보이겠죠. 그래서 3단형은 저는 추천하고 있지 않습니다. 1단형이거나 2단형 레이아웃 중에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 밑에 있는 게 이제 레이아웃에 대한 설정인데요. 전체 중앙에 놓는 게 좋을 것 같고, 글 영역 넓게 놓는 게 좋겠죠. 그 다음 옆에 메뉴 사용인데,
우리는 타이틀을 이번에 만들어 볼 거예요. 아마 다음 시간부터 타이틀 만드는 걸 도입을 할 건데, 타이틀을 만들려면 타이틀이 있어야 끼워 넣을 수 있을 테니 메뉴에 타이틀이 혹시 꺼져 있다면 켜주세요. 카테고리도 켜져 있는 상태로 두시고, 밑에 보면은 위젯 사용 설정이라는 부분에 사업자 정보라는 것은요, 아까 상거래 목적으로 우리가 블로그를 하시는 분은 사업자 정보를 띄워놔야 됩니다 라는 멘트를 좀 보셨었잖아요. 그게 여기 사업자 정보예요. 사업자 정보를 이렇게 넣어놓고 위젯을 띄워놓게 되면은 그게 이제 사업자 정보가 여기 떠있게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 뭐 부동산이나 이런 것도 사업자 정보가 떠져 있으면은 예를 들어 좀 믿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목적으로 띄울 때 쓴다 보면 되겠고, 얘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을 때 리뷰를 주로 쓰는 블로그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사업자가 있을 필요가 없어서 저는 꺼놓도록 하겠습니다. 달력이나 지도, 서재 등이 있는데요. 만약에 체크해서 보실 분들은 위젯을 마음에 드는 걸 체크를 하시면 이쪽에 메뉴가 생겨나요. 그러면 얘네를 마우스를 누르면서 이렇게 끌어보면은 이렇게 위치를 바꿔줄 수가 있어요. 난 프로필 카테고리 위에다 놓고 그 다음 달력도 요 위에다가 놓고 싶어요 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위젯의 위치를 배치를 해서 놓는 게 가능합니다. 자, 마음에 들게 배치했다면 적용까지 눌러보시면은 이렇게 위쪽에 아까 제가 위젯 배치한 거 보이죠? 이렇게 배치가 된 상태에 확인이 되네요. 자, 레이아웃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까지 이해 잘 되셨어요? 일단 배치해 보시면서 질문 있으신 분 질문 주시고요. 질문 없으시다면 카테고리 작성하고 관리하는 부분 마저 들어갈 거예요. 잘 되셨나요? 아직 질문이 없는 상태일까요? 아니면 다 하셔서 그러실까요? 일단 그러면은 제가 한 2분 정도만 더 기다려보고 2분 정도 질문이 없으시면 다 하신 걸로 보고 카테고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카테고리 작성 및 관리하기예요. 자, 여기 카테고리에 보시면 전체 보기 옆에 에디트라는 조그마한 버튼이 보일 겁니다. 이 에디트 버튼을 눌러주시면 카테고리를 설정할 수 있는 메뉴로 들어와져요. 여기 카테고리의 전체 보기 옆에 조그마한 회색 에디트 버튼이요. 만약 이 버튼을 못 찾으신 분은 내 메뉴에서 관리, 메뉴글 동영상 관리에 여기 블로그 이렇게 들어오시면 카테고리랑 똑같은 메뉴예요. 페이지당 글은 한 페이지당 보이게 할 거를 몇 개의 포스팅이 보이게 할 거냐 라는 뜻이라서 저는 3개 정도로 기본값으로 설정했고요. 여기 이제 카테고리 관리 설정 부분에 카테고리를 만들어 볼 거예요. 지금 저는 만들어 있는 거 좀 잠깐 삭제하고 설명할게요. 자, 만약에 카테고리를 추가하실 때는 카테고리 전체 보기 여기 선택되어 있는 상태로 카테고리 추가하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게시판이라고 카테고리가 만들어졌고 여기다가 이제 이름을 적으면 됩니다. 저는 23페이지에 있는 3번 내용대로 여행을 떠나요, 건강을 지켜요, 맛집을 찾아요, 일상을 누려요 이렇게 4개 카테고리 만들게요. 그러면 여행을 떠나요 라고 적고 엔터. 자, 그 다음에 카테고리를 만들려고 카테고리 추가를 누르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 지금 여행을 떠나요 라는 카테고리가 선택되어 있기 때문에 하위 카테고리가 생깁니다. 우리가 하위 카테고리를 만들려는 게 아니라 이 여행을 떠나요 라는 카테고리와 같은 수준의 카테고리를 만들고 싶거든요. 그럴 때는 위쪽에 있는 카테고리 전체 보기를 누르고 카테고리 추가를 하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전체 보기 누르고 카테고리 추가. 또 전체 보기 누르고 카테고리 추가. 자, 이렇게 해서 만드시면 카테고리들이 추가가 돼서 들어가집니다. 자, 만약에 이 여행을 떠나요라는 카테고리 안에 세부 카테고리, 즉 하위 카테고리를 만들고 싶다면 해당 그 여행을 떠나요라는 카테고리 선택해 놓은 채 카테고리 추가하면 이렇게 하위 카테고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국내 이렇게 만들고 또 여행을 떠나요 카테고리 선택해 놓고 카테고리 추가하면 여행을 떠나요의 하위 카테고리가 또 만들어지겠죠. 국외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를 세부적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만들어져 있는 카테고리를 제거할 때는 해당 카테고리 선택한 채 삭제하시면 쉽게 삭제가 됩니다. 다만 카테고리 안에 글이 있을 때 삭제를 해버린다면 그 글 또한 같이 바로 삭제가 돼버리니까 그거는 주의해 주세요. 그리고 만약에 일상을 누려요 뒤에다가 내가 카테고리를 더 나눠서 만들고 싶어요. 그럴 때 얘를 선택한 채 구분선 추가를 하면 일상을 누려요 뒤에 카테고리 이렇게 구분선이 생기는 것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카테고리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내가 이 중에서 나만 보고자 하는 카테고리가 있을 때는 공개 설정을 비공개를 설정하시면 되세요. 여기 지금 보면 다른 거랑 달리 자물통이 잠겨져 있죠? 요거는 비공개 게시판이라고 제가 이름을 줬고 여기다가 비공개로 공개 설정을 해 놓은 건데 이거는 나로 로그인 했을 때만 보이는 거고요. 만약에 로그인을 다른 사람이 그냥 로그인 했을 때 그러니까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내 블로그에 들어왔을 때는 보이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모양을 보시면 요런 모양이 있고 요런 모양이 있죠. 요거는 뭐냐면 앨범형 게시판이라면 요거는 블로그형 게시판이에요. 자, 요거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제가 블로그에서 직접 보여드릴 건데요. 저장을 했어야 되는데 안 해버렸네요. 조금 남아있으니까. 자, 여기 요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것들이 바로 앨범형 게시판이에요. 제가 만약 이 부분을 눌러보면은 이렇게 그림들이 대표 이미지가 펼쳐져서 보이죠. 이런 게 앨범형 게시판이라고 합니다. 여기 막 움직이는 거는요. 제가 이제 움짤로 만든 것들을 대표 이미지로 해서 그래요. 그리고 요런 거는 블로그형 게시판이에요. 블로그형과 앨범형의 차이점이 좀 보이죠? 앨범형의 경우는 이렇게 메뉴가 하나하나씩 포스팅이 보이는 거라면 그래서 내가 원하는 포스팅을 바로 눌러서 볼 수 있는 거라면 블로그형 같은 경우는 제일 최근에 적은 글이 먼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얘를 써야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을 거냐면 제가 이 블로그형 게시판에는 실제 글을 3개밖에 안 적었어요. 그거를 제가 앨범형으로 바꿔서 차이점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제가 앨범형으로 바꾼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블로그형 게시판인데 여기 딱 누르면 3개밖에 안 보이니까 굉장히 썰렁해 보여요. 그죠? 그래서 블로그의 개수가 별로 되지 않을 때는 블로그형 게시판이 좀 더 나을 거고요. 만약에 블로그의 개수가 어느 정도 많다라고 했을 땐 사람들이 보고 싶은 걸 바로 눌러볼 수 있는 앨범형 게시판으로 활용하시면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카테고리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일단 설명을 했고요. 넘겨서 27페이지예요. 27페이지 스텝 3의 상단 메뉴 설정하기입니다. 우리가 카테고리를 모두 설정을 했죠. 그래서 상단 메뉴에 등록을 해볼 거예요. 지금 여기는 지금 이전 설명할 때 제가 등록을 해놔서 이런 게 나와 있지만 여러분들한테는 이게 없을 거예요.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내 블로그에 갔을 때 여러분들은 프롤로그 블로그 다음에 뭐가 있죠?
또 없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근데 블로그 상태에서는 카테고리가 이렇게 앞에 보이면 여기 굳이 안 떠도 되긴 하겠죠. 근데 프롤로그는요, 카테고리 자체가 안 보여요. 아예 없어요, 카테고리가. 그러면 우리가 그 블로그의 카테고리들 중에서 주요로 하는 카테고리들을 요 상단에다가 꺼내 놓는다면 언제나 항상 보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카테고리는 상단 메뉴에 주요로 쓰는 것들을 꺼내 놓을 수가 있는데 최대 4개까지 꺼내 놓는 게 가능합니다. 상단 메뉴 설정하는 거 한번 해볼게요. 자, 내 메뉴의 관리로 가주세요. 그리고 메뉴글 동영상 관리에 상단 메뉴 설정이란 메뉴를 눌러주시면 여기에서 메뉴 사용 관리를 설정할 수가 있어요. 저는 여기 프롤로그와 블로그만 켜놨기 때문에 아까 블로그와 프롤로그가 나와 있던 건데 만약 여러분들 뭐 지도, 서재 이런 것도 켜져 있다면 필요 없는 것들은 끄셔도 돼요. 그리고 현재 제 블로그는 블로그를 대표 메뉴로 놓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블로그를 처음 딱 들어왔을 때 블로그에 있는 내용이 먼저 이렇게 보이게 되는데 내가 만약에 블로그에 게시글이 많아서 프롤로그로 떼었으면 좋겠다면은 대표 메뉴를 프롤로그로 바꿔놔도 돼요. 어쨌든 프롤로그를 한번 조금 살펴보면서 상단 메뉴도 얘기를 드릴 건데요. 프롤로그 관리로 가서 보시면 보기는 글 강조형과 이미지 강조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니까 무슨 네일 아트 하는 데들 보면 몇몇 곳들은 얘네도 그랬던 것 같은데 아니었나요? 그 위쪽인가? 홍만원에 그랬죠? 여기 보면은 아니네. 에이, 어쨌든 이런 식으로 보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게 프롤로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내가 보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이미지 강조형에 메인 이미지를 뭘로 띄울 건지 뭐 또는 글 목록에는 어떤 걸로 몇 줄 띄울 건지 이런 걸 설정을 해놓고 확인을 한 다음에 상단 메뉴 설정에 프롤로그를 대표로 설정을 해놓게 되면 잠깐 보여드리고 계속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내 블로그 딱 가면 프롤로그 형태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게시글이 없으면 프롤로그로 보이면 굉장히 썰렁해 보여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일 블로그 운영하시다가 나중에 혹시 이렇게 바꾸실 분 있으시면은 이후에 바꾸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저는 블로그로 대표 메뉴 해놓을게요. 자, 아까 요것도 미리 볼까요? 프롤로그 상태로 보았을 때 여기 카테고리 있었던 게 사라지고 없는 거 보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경우라고 했을 때나 블로그 같은 경우도 1단형 레이아웃이면 아래쪽에 카테고리가 있으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럴 때 카테고리를 앞으로 꺼내서 가져오거나 할 때 그때 상단 메뉴를 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꺼내고자 하는 카테고리를 선택하고 선택을 누르면 여기 이렇게 꺼내올 수가 있고 카테고리는 총 4개까지 꺼내오는 게 가능합니다. 요건 예제에서 있었던 거니까 실제 내용 있는 것들로 한번 해볼게요. 자, 만약에 이렇게 넣고 확인을 해서 확인 눌러보면은 내 블로그에 이렇게 상단 메뉴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여길 딱 누르면 그 카테고리에 있는 메뉴를 이렇게 바로 꺼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카테고리에 이렇게 많은 메뉴들을 눌러보는 것 중에 주요로 된 카테고리가 위쪽에 꺼내져 있으니까 눌러서 보기가 훨씬 편하겠죠. 네, 참고하셔서 설정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메뉴글 동영상 관리의 상단 메뉴 설정 말씀드렸고 나머지 세팅을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고 오늘 마치도록 할 건데요. 일단 메모 게시판은 거의 쓰진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넘어갈 계획이에요. 자, 프롤로그 아까 설명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글 강조와 이미지 강조형 설정할 수 있고 여기서 카테고리를 내가 무엇을 띄울 건지
그리고 몇 줄 정도 띄울 건지 이런 것들 다 설정할 수 있는 그런 메뉴였죠. 자, 글 배달의 블로그시 질문입니다. 저는 질문 중지해 놨어요. 여러분들은 블로그시 질문을 받고 계신다면 아마 블로그시가 계속해서 뭔가의 질문을 남겨놓을 거예요. 그 질문에 대답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는 것 같은데, 굳이 내 블로그를 키우는 데는 큰 역할을 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블로그시 질문은 저는 배달 중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책에서도 이 내용은 나와 있는데요. 잠깐만요. 19페이지 조금 더 배우기에 나와 있죠? 블로그에 질문이 매일 한 개씩 배달되는 서비스예요. 근데 그 질문은 글쓰기 주제가 없을 때 이용을 하기도 해요. 정 쓸 게 없으면 이제 블로그시가 얘기하는 걸 가지고 쓰면 되니까. 근데 그거가 블로그를 키우는 데는 큰 역할은 안 하겠죠? 그냥 블로그를 유지할 때는 역할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굳이 안 받습니다. 그러면 블로그시 질문은 배달 중지시키고 확인해 주세요. 자, 글 관리의 댓글 태그 글 저장은 뭐냐면, 여기 이제 블로그에 들어온 댓글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뭐 댓글 남겨져 있는 것들을 보고 볼 수가 있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댓글을 남겨놓은 게 있더라고요. 제가 맛이 좋아라는 곳을 설명을 했더니 댓글이 이렇게 달렸어요. 뭐 보니까 지금 이웃 추가를 대행해 준다는 광고글도 붙어 있고, 요거 이제 비밀 댓글이거든요. 그래서 인스타에 서울 놀자라는 에디터가 제 거 가져다 쓴다고 이렇게 남겨놓기도 해서 허락한 그런 내용도 있죠.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글이나 댓글을 확인하는 그런 관리 창이고요. 태그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블로그에다가 해시태그 붙여놓은 것들이 있었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모아놓는 거예요. 이게 1이라는 거 하나 있었다는 거고, 이게 7이라는 거는 이게 7번 나왔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태그를 어떤 걸 좀 자주 썼나 이런 거 보실 때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블로그에다가 본인의 에세이를 적으시는 분들은 PDF로 만들어서 뽑아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실제 어떤 업체에서는 이렇게 운영도 했었는데요. 강아지 간식을 만드는 업체예요. 그래서 그 업체에서 블로그에다가 강아지 간식 만드는 레시피 같은 거 올려놓았더니 출판사에서 제안이 들어온 거예요. 그 강아지 간식 만드는 거 그거를 가지고 책을 만들면 어떠냐. 그래서 실제 책을 만들어서 수익을 얻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그 글을 다 각서다 복사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선택해서 PDF를 만들면 500장까지 PDF가 만들어질 거거든요. 자, 최대 100개까지. 그러면 5번만 작업하면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가져올 때 PDF. 동영상 관리. 요거 이제 내가 동영상 올려놓은 것들이 몇 번이나 조회가 됐고, 이런 통계 같은 걸 보시는 그런 메뉴가 되겠고요. 플러그인 연동 관리의 애드 포스트 설정. 요거는 뭐냐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블로그를 작성한 지 한 3개월 이상 되신 분들에 해당이 돼요. 3개월 이상 됐고, 바로 직전에, 예를 들어 지금 10월이니까 바로 직전 달이면 9월이죠. 9월 달에 성적이 방문자 수가 100명 이상씩, 일평균 방문자가 100명 이상씩 되고요. 페이지 뷰나 어느 정도의 체류 시간이 나오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애드 포스트를 설정을 해볼 수가 있어요. 애드 포스트는 심사를 하면은 바로 직전 한 달간의 성적을 보고 애드 포스트를 승인을 내주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블로그로 얻는 제일 간단한 수익일 거예요. 보통 보면은 애드 포스트를 설정하면 이렇게 블로그 중간에다가 광고를 다룰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블로그를 볼 때 광고를 누르게 되면 돈을 버는 구조예요. 이런 식으로 어느 날은 51원 이렇게 벌고 어느 날은 얼마 벌고 해서 이런 식으로 돈이 쌓여요. 그러면 돈이 쌓인 것을 내가 수입 전환을 해서 실제 계좌로 돈을 받을 수가 있어요. 실제 제가 요즘은 이 블로그를 많이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좀 성적이 저조한 편이긴 해요. 지금 보면 달력에 표시가 아무것도 안 돼 있었죠. 제가 이 블로그를 지금 그냥 방치하고 있었다 보니 그런데 블로그를 꾸준하게 적을 때는 보통 인원이 좀 많이 어느 정도 오다 보니 클릭을 할 확률이 그만큼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돈을 더 많이 벌겠죠. 보통 그렇게 굴린다고 했을 때는 한 달에 커피값은 충분히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물론 하시기에 따라 더 많이 나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어찌됐건 간에 이런 애드포스트 설정하는 게 아마 블로그 포스팅을 하면서 제일 쉽게 그러면서 제일 간단하게 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하시면서 만약 체험단을 하시고자 하신다면 리뷰 정보 많이 쌓아주시고 체험단 사이트에 가입을 하셔서 내가 체험단 신청을 하면 그걸 이제 신청받아서 어느 정도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쓰는 어떤 물건들이나 이런 걸 받아서 리뷰를 작성하는 형식으로 생활비도 좀 더 충당을 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원고료도 받고 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실제 블로그이기도 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잘 작성해 보시면 아무래도 좋을 거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자, 애드포스트 설명 가볍게 드렸고요. 그 다음에 내 블로그 통계 부분인데요. 최근에 제가 운영을 안 했다 그랬죠? 조금 두렵긴 하네요. 자, 오늘의 조회수 생각보다 많이 안 나와서 좀 아쉽긴 한데 보통 이제 어느 정도 활동할 때는 한 200, 300 정도 나와요. 근데 지금 한 달 넘게 그냥 비워놨어요. 그랬더니 많이 떨어진 상태라 보시면 돼요. 자, 어쨌든 지금 현재 그래도 꾸준하게 지금 조회를 하는 거를 보니까 유튜브 동영상 다운받는 방법 많이 찾고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카카오 프렌즈에 대한 거, 뭐 가습기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찾아보지 않았나 싶네요. 자, 그래서 방문자는 순 방문자가 어느 정도 되고 방문 횟수는 몇 회 정도 방문을 했다라든지 이런 통계 정보들을 이 안에서 뽑아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균 사용시간이라는 거는 내 블로그를 찾아와서 그 블로그의 글을 읽는 시간이 있잖아요. 즉 체류시간이라고 보면 되겠죠. 하나의 포스팅을 읽는데 걸리는 시간이 평균적으로 저는 2분 26초 정도 됐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런 체류시간도 블로그에서는 다 측정을 하고 있어요. 방문자 분석의 유입 분석을 보시면 어디서 방문했는지가 다 보입니다. 구글에서 14.75 정도 방문을 했고요. 그 외에도 네이버 블로그나 야후, 빙 같은 데서도 찾아 들어온 게 보이네요. 일단 검색 유입으로 보니까 미니가습기 고장에 대한 내용으로 일단은 오늘은 제일 많이 찾아왔다고 해요. 오늘만이 아니라 주간 또는 월간으로도 뽑아볼 수 있으시니까 참고해 주시고 사이트는 어느 사이트에서 유입이 됐는지도 볼 수 있는데 유튜브에서 유입된 것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간대는 우리 고객이 내가 예를 들어 블로그를 운영한다면 그 블로그를 들어오는 사람들이 어느 시간대 많이 방문하는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그거를 알아서 어디다 써먹느냐를 생각을 해본다면은 우리가 블로그는요 최신성이라는 것도 점수에 해당이 되죠. 그러면 우리가 블로그를 글을 쓰게 되면은 블로그가 그 검색 로직을 통해서 검색 엔진에 노출이 되는 데는 30분에서부터 1시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 대상층들이 10시에 많이 들어온다 그러면 9시나 9시 반쯤에 그 글이 올라가도록 예약 설정을 해두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로직에 의해서 띄워지는 시간대가 딱 그 최신 글의 시간대겠죠. 그래서 고객들이 내 가망 고객들이라고 할게요. 내 가망 고객들이 주로 보는 시간대를 책정을 해서 볼 때 활용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연령에 대한 거, 얘는 이제 기기별 분포, 이웃은 얼마나 방문했나 이런 것들을 쭉 볼 수 있게 되어 있고 동영상도 이렇게 따로 분석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영상 중에 순위를 따져보니까 어떤 영상이 제일 많이 찾아봤는지 보니까는 라이언 미니 가습기 고장한 거 요거를 제일 많이 찾아보았다라고 하네요. 아유, 미니 가습기들이 오죽이나 많이 고장이 나는지요. 그럼 고장이 나면
되게 버리기가 아깝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고민을 했을 때 그게 이제 석회가 막혀서니까 그거를 이제 뚫는 방법으로 그때 뭐 식초를 활용해서 하는 영상을 찍었었어요. 그거 올린 게 지금 이렇게 뜬 거라는 게 보이고, 재생시간, 뭐 시청자, 조회수는 어느 게 높았는지 이런 것들을 따져볼 수 있는 통계란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블로그의 기본 세팅 정도까지만 진행을 했어요. 자, 다음 시간에 설명할 내용까지만 가볍게 설명드리고 오늘 마칠 건데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키워드를 조회해 보는 것들도 확인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것들을 이용하면 상위 노출을 할 때 좀 더 도움이 되는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는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만 들어가기에는 지금 너무 내 블로그가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이후에 들어갈 부분은 컨텐츠를 만드는 부분을 조금씩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블로그를 조금씩 꾸미기 위해서 이미지를 우리 가져오는 곳이라든지 편집하는 곳들에 대해서 들어가면서 실제 타이틀도 설정을 해볼 계획이에요.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